그날 파혼을 망친 진짜 사람이 따로 있다면 지은호가 끝까지 믿어줄까? 아니면 나를 가장 먼저 의심할까? 이지혁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묻고 있었다. 지혁이 카페 안으로 들어서며 오늘 여기서 좀 잘게라고 말했을 때 지은호는 차가운 말보다 더 차가운 눈빛으로 지혁을 막아섰다. 지은호는 제정신이냐라고 했지만 그 말 속에 담긴 건 모욕이 아니라 스스로를 지키려는 체온이었다. 지혁은 그 체온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파혼 당일 혼란을 만든 게 단순한 겁이나 변심이 아니었음을 설명하고 싶었지만 지혁은 그 말을 삼켰다. 설명은 언제나 부채처럼 펼치면 더 큰 소리가 나서 사람을 베었다. 지혁은 당장 잘 곳이 없다는 궁색한 이유 뒤에 자신의 귀환이 사실 오래 준비된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숨겼다. 지혁이 도와줬던 신혼부부의 허물없는 웃음 속에서 그는 자기가 도망자가 아니라 다시 시작해야 할 사람이라는 걸 깨달았다고 믿고 싶었다. 그러나 지은호 앞에 서니 그 믿음은 언제든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이었다. 지은호는 도망친 사람을 가장 미워했다. 도망은 자신에게 모든 책임이 남는 방식의 결별이었다. 파혼 이후 지은호는 카페의 유리 진열대를 닦으면서도 손끝에 묻는 먼지가 다 지혁 탓처럼 느껴졌다. 그 사이 지강호는 제멋대로였다. 지강호는 코인에 손을 댔다가 투자 실패로 휘청였고 그 구멍을 메우려 카페 정산 전 현금을 먼저 꺼냈었다. 지은호가 이건 내 일이고 우리 엄마 정순이의 삶이야 라고 말했을 때 지강호는 고개를 숙인 채 한 번만을 되풀이했다. 그 한 번만 뒤에는 늘 더 위험한 한 번 더가 숨어 있었다. 지은호는 가족을 감쌌지만 가족이 그녀를 감싸준 기억은 흐릿했다. 그래서 지은호는 지혁을 밀어냈다. 지혁이 돌아오면 자신에게 남은 얇은 균형이 무너질 것 같았다. 박성재는 둘의 재회를 알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박성재는 관조하는 태도를 버릇처럼 들고 다녔다. 하지만 관조는 책임을 미루는 말이 되기도 했다. 본부장이 된 이후 박성재는 본능적으로 계산했다. 회사의 SV팀은 특수 고객을 상대한다는 명목 아래 과도한 접대를 당연히 여겼고 회계의 어느 행은 늘 표현을 바꿔야만 의미가 맞았다. 그 관행 속에 이지혁은 칼같이 일을 했다. 그래서 박성재는 지혁을 좋아했다. 같은 나이, 다른 성격, 긴 우정. 그런데 어느 날 익명의 고발 문서가 도착했다. SV팀과 특정 협력사의 비정상 단가, 연계 및 허위 검수 의혹. 첨부된 파일에는 특혜라는 단어가 아름다울 만큼 정갈하게 박혀 있었다. 제목 아래 적힌 이름들은 감쪽같이 가려졌지만 박성재는 그 문서가 지혁을 겨냥하고 있다는 냄새를 맡았다. 회사의 누군가가 지혁을 미워한다. 혹은 지혁을 지우고 싶다. 그 생각이 들자 박성재는 관조를 던져버리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상철은 은퇴 후 삶이 생각처럼 정돈되지 않는 게 못마땅했다. 이상철은 스스로에게 부끄러운 삶이 없다고 믿었고 그 믿음을 근면으로 증명해왔다. 그런데 정년 퇴임과 동시에 자문으로 이어질 줄 알았던 자리가 허무하게 끊겼다. 그 틈 사이로 지혁과의 오랜 금이 벌어졌다. 지혁은 아버지의 방식이 정직하지만 세상을 너무 단순하게 나눈다고 느꼈다. 이상철은 아들의 방식이 현명하지만 가족을 너무 가볍게 놓아버린다고 보았다. 그 둘은 서로의 옳음을 인정하면서도 서로의 필요를 인정하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조옥래가 남긴 녹음 파일을 김다정이 들었다. 그날 병원에서 상철이 출장이었고 조옥래의 목소리는 숨을 끈 듯 끊기며 이름 하나를 끝내 말하지 않았다. 김다정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오래전에 묻어둔 출생의 비밀이 다시 기어나왔다. 김다정은 모성으로 모든 걸 덮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았다. 모성은 때로 진실에 먼저 상처 입는 사람이었다. 박영란은 정교한 유리잔처럼 살았다. 고성이는 박영란을 응접실 한가운데 놓고 늘 닫고 비쳤다. 반짝임은 아름다웠지만 사람은 조명 아래서만 살 수 없었다. 박영라가 창밖으로 고개를 기울일 때마다 고성이는 조금만 더 조심해서라고 말했다. 그 조심은 얇은 벽이 되었다. 벽 바깥에서 이지환이 서 있었다. 이지환은 박영라의 운전기사이자 보디가드였다. 이지환은 자기 감정의 문을 잘 열지 않았다. 일로 맺어진 관계에 오래된 애정이 끼어들면 그건 배신의 씨앗이라고 배웠다. 그러나 박영라의 조심은 때때로 혼자 울먹이는 표정으로 변했고 그 표정이 이지환의 방어를 조금씩 녹였다. 두 사람의 비밀스러운 동행은 긴 침묵의 연습 같았다. 고성이가 모르는 시간표, 박진석이 눈치채지 못한 향기, 박성재에게 말하지 못한 두근거림. 이건 은밀한 관계였고
동시에 무모하지 않게 서로를 보호하는 약속이었다. 정순이는 남편이 떠난 뒤 삶의 무게가 갑자기 늘어났다고 느꼈다. 어릴 때부터 정순이는 능력 있는 남편의 그늘에서 물을 주듯 사랑을 받았다. 남편이 쓰러진 후 정순이는 딸에게 기대는 법을 배웠다. 그 기대는 감사와 미안함 사이에 길을 냈다. 그래서 정순이는 지강호가 헛발질을 할 때도 자신의 탓을 먼저 세웠다. 어느 날 정순이는 장을 보다가 갑자기 시야가 좁아지는 느낌을 받았고 그것이 단순한 피로라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피로는 며칠째 줄어들지 않았다. 머리 한쪽에서 떨림이 올라왔다. 의심이라는 단어는 죽음을 쉽게 데려왔다. 정순이는 병원에 가자고 마음먹고도 다음 날로 미뤘다. 가족은 늘 내일로 미뤄지는 통보였다. 지혁은 카페에 눌러앉지 못했다. 지은호의 단호함은 결국 그를 골목으로 내보냈다. 골목을 걷다 지혁은 휴대폰을 꺼냈다. 보낸 문자는 하나, 받지 못한 대답은 여러 개였다. 그 중에는 박성재에게 보낸 그날 자료, 내가 갖고 있던 사본, 아직 있냐도 있었다. 박성재는 답하지 않았다. 대신 박성재는 고성희의 방을 지나쳤다. 고성희는 전화 중이었다. 네, 회장님, 네. 그 일은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성희의 그 일은 많은 걸 의미했다. 혼인으로 얻은 권력은 결혼 생활을 매끈하게 만들었지만 그 매끈함은 때로 비밀이 잘 미끄러지는 길이 되었다. 고성희는 사업이 망한 과거를 아무에게도 빚지지 않는 현재로 지웠다. 그러니 그 일은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됐다. 며칠 후 회사 안에서 또 다른 고발이 접수됐다. 박진석 회장의 재혼 이후 사적 네트워크를 통한 미술투자 강요 의혹. 박영나의 이름이 대놓고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신예 화가에게 집중된 비정상적 후원이라는 표현은 너무 구체적이었다. 박성재는 서류를 읽으며 이 말을 짚었다. 이건 단순한 비난이 아니었다. 누군가는 회장 가족을 치고 동시에 SV팀을 무너뜨려 회사를 한 번에 흔들고 싶어 했다. 목적은 권력 재편, 수단은 도덕의 외투. 박성재는 자신이 덮을 수 있는 것과 없어야 하는 것 사이에서 다리를 벌렸다. 그 다리는 오래 버티지 못한다. 그 즈음 지강호에게 협박 메시지가 도착했다. 너 코인 물린 돈 누나한테 손대지 마라. 대신 너희 누나의 전 남자, 그 파혼남, 그 사람의 약점을 주면 빚을 없애주겠다. 메시지는 익명이었지만 익명은 더 위험했다. 지강호는 지혁을 싫어했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누나와 비교했고 이제는 누나의 과거와 현재를 모두 혼란스럽게 만든 사람이 지혁이라고 믿고 싶었다. 믿음은 사실 여부보다 감정의 안정을 제공했다. 지강호는 충동적으로 몇 가지 소문을 모았다. 파혼 당일 예식장 옆 대기실에서 누군가 울었다는 얘기, 지혁이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 그날 저녁 지혁이 혼자 병원 근처에 있었다는 목격담, 그 얘기들을 협박자에게 전달했을 때 지강호의 가슴은 잠깐 가벼워졌다. 가벼움은 책임의 반납처럼 달콤했다. 같은 날 밤 김다정은 조용히 박진석에게 연락했다. 그때 그 일 더 이상 덮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다정의 말은 단정했고 단정함은 두려움을 가리고 있었다. 박진석은 한숨을 쉬었다. 첫 번째 결혼이 불륜으로 무너진 뒤 박진석은 모성을 가진 사람에게 기대고 싶었다. 그래서 고성희와 재혼했고 안정은 넓어졌지만 가족의 실금은 오히려 늘어났다. 박진석은 지금 만나서 얘기하자고 했다. 김다정은 거절하지 못했다. 오래 미룬 진실은 그날 밤을 골라왔다. 한편 이지환과 박영란은 전시 준비를 위해 외출했다. 돌아오는 길 이지환은 기분 나쁜 느낌을 떨칠 수 없었다. 뒷차가 일정한 간격으로 거리를 유지했다. 이지환은 속도를 줄였고 뒷차도 줄였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배운 몸이 경고를 보냈다. 신호가 바뀌는 순간 뒷차가 급가속했다. 충격은 생각보다 작았지만 방향이 나빴다. 차가 미끄러졌고 가드레일에 부딪혔다. 박영란은 놀라 숨을 몰아쉬었지만 의식은 있었다. 이지환은 다친 팔을 움직이며 박영란의 상태를 먼저 확인했다. 다행히 치명상은 아니었다. 그러나 사고는 단순한 우연처럼 보이지 않았다. 이지환은 경찰이 도착하기 전 스스로 주행 기록을 확인했다. 악인은 흔적을 남긴다. 그는 그 흔적을 기억했다. 사고 소식은 빠르게 퍼졌다. 박성재는 현장에 와서도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대신 현장 한쪽에서 통화를 했다. 그 파일, 오늘 밤 전에 내 책상 위. 바람처럼 짧은 지시였지만 그 속에는 우정과 회사 사이에서 택한 선택이 섞여 있었다. 그 파일이 무엇이든 오늘 밤이 지나면 둘 중 하나가 더는 예전 같지 않을 것이다. 밤이 깊어갈수록 서로 다른 고백들이 같은 시각을 향해 걸어왔다. 김다정과 박진석은
오래된 카페의 구석자리에서 마주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오래전 병원 영수증과 한 장의 종이가 있었다. 그 종이에는 친자 확인 검사 의뢰서라는 제목과 서명이 흐릿하게 남아 있었다. 이름은 테이프로 가려져 있었지만 이니셜의 곁눈질만으로도 뜻을 아는 사람들이었다. 김다정은 그때 상철이 출장 중이었고 나는 혼자였어요 라고 말했다. 말의 끝은 스스로를 판단하는 칼이었고 그 칼은 김다정의 손에서만 피를 냈다. 박진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언젠가부터 이 진실이 자신에게도 되돌아올 걸 알았다. 지역의 나이, 성재의 나이, 그리고 시간을 잇는 숫자들. 숫자는 감정보다 정직했다. 그 정직함이 잔인함으로 변하는 데는 한 문장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 시각 조옥래는 김장수와 함께 새벽 시장에 나갈 준비를 하다가 갑자기 손을 떨었다. 이상하다. 내가 오늘 왜 나가려던 거였더라. 김장수는 장난처럼 돈 벌러 나가자고 했잖소라고 말했지만 조옥래의 눈빛은 낯설었다. 조옥래는 최근 말을 자주 잃었다. 기억의 끈이 손에서 자꾸 미끄러졌다. 조옥래는 스스로를 식충이라고 불렀다. 먹고 쓰기만 하는 존재. 그러나 그건 스스로의 잔혹함일 뿐이었다. 기억이 빠져나가면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의심부터 했다. 그 새벽의 떨림이 그날 오후에 검사를 불러왔다. 의사는 정확한 단어를 조심스럽게 골랐다. 초기 치매 가능성. 김장수는 숨을 내쉬며 조용히 손을 잡았다. 그 말은 예고 같았고 예고는 길게 사람을 준비시켰다. 하지만 누구도 완벽히 준비되지는 않았다. 사고 이후 박영란은 통증 때문에 집에 머물렀다. 고성희는 집안을 소독하듯 정리를 했다. 이런 일은 2번 다시 없어야 해. 고성희의 말은 지시였다. 지시 뒤에는 늘 누군가의 침묵이 있으니 이번 침묵은 이지환이 맡았다. 이지환은 그날 밤 자신의 메모장에 번호 하나와 위치 하나를 적었다. 범인은 잡히지 않아도 흔들린 목적은 파악할 수 있다. 박영란을 노린 건지 아니면 박영란을 통해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낸 건지. 이지환은 두 가능성 사이를 오갔다. 한 가지는 회사 내부의 권력 다툼, 다른 하나는 지역을 향한 협박. 두 가능성은 한 도로에서 만날 수 있었다. 카페에서는 별일 아닌 실랑이가 다시 시작됐다. 지혁은 지은호에게 오늘만, 정말 오늘만을 말했다. 지은호는 침묵했다. 침묵은 거절보다 복잡한 대답이었다. 그 밤 카페 문이 닫힌 뒤에도 불이 꺼지지 않았다. 새벽녘 문틈으로 흰 봉투가 밀려 들어왔다. 봉투에는 딱 한 줄이 적혀 있었다. 파혼을 지시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라. 종이의 끝에는 낯익은 도장이 찍혀 있었다. 박성재가 회사 내 내부 고발을 접수할 때 보아온 형식과 닮은 도장이었다. 누군가 회사의 공포를 사적인 복수의 도구로 쓰고 있었다. 지은호는 봉투를 들고 떨리는 손을 숨기지 않았다. 두려움 때문만이 아니었다. 이건 자신에게도 해답을 요구하는 질문이었다. 아침이 오자 이상철은 쓰러졌다. 김다정은 놀랐지만 논란보다 먼저 움직였다. 구급차를 부를까 말까 망설이는 대신 이웃에게 문을 두드리고 차를 몰았다. 병원에서 내린 첫 소견은 심장과 관련한 문제였다. 정밀 검사가 필요했다. 기다리는 동안 김다정은 손가락을 모아 쥐었다 폈다. 손은 죄책감을 기억한다. 대기실 한편에 선 지혁이 그 손을 보았다. 지혁은 그날 어머니가 박진석을 만났다는 사실을 알았다. 어머니의 휴대폰 통화 기록에 남은 발신 번호는 지혁에게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이름이었다. 지혁은 목 안쪽이 바짝 말랐다. 그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그날 파혼이 어머니 때문이었어요? 김다정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지혁아. 그건 내가 알면 안 될 이야기였어. 알면 안 될 이야기란 결국 반드시 알게 되는 이야기였다. 그날 밤 박성재의 책상 위에 파일 하나가 놓였다. 파혼 당일의 예식장 CCTV 캡처, 병원 로비의 출입 기록, 그리고 오래된 병원 영수증. 파일의 맨 뒤에는 봉투 하나가 더 있었다. 겉면에는 확인 후 파기라고 적혀 있었다. 박성재는 봉투를 열지 않았다. 친구에 대한 예의인지 가족에 대한 의무인지 스스로도 판단하지 못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보낸 사람은 고성희였다. 성재야, 오늘은 집에 일찍 와라. 메시지는 평범했지만 박성재는 그 안에서 비상벨의 소리를 들었다.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봉투를 조수석에 던졌다. 예의와 의무 사이에 던져진 것은 대개 우정의 잔해였다. 같은 시각 지강호는 다시 메시지를 받았다. 자료는 좋았어. 마지막 하나만 더. 파혼 당일 병원에서 만난 남자의 이름. 지강호는 두려움에 떨면서도 호기심에 사로잡혔다. 누나가 모르는 진실을 자신만이 알고 있다는 전능감은 잠깐의 중독이었다. 지강호는
엄마의 서랍에서 오래된 봉투를 찾았다. 서류 사이에 끼워진 하나의 복사본. 상단에는 진료비 영수증이라는 글자가 있었고 하단에는 담당자의 메모가 노랗게 변해 있었다. 메모 끝에 적힌 한 글자. 지강호는 그 한 글자를 사진으로 찍어 보냈다. 밤하늘은 조용했지만 각자의 집안에서 여러 개의 결심이 동시에 만들어졌다. 지은호는 봉투의 질문을 다시 읽었다. 파혼을 지시한 사람의 이름을 말하라. 지은호는 그 이름이 누구든 자신이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은 마음의 오해라고 생각했다. 오해가 진실의 자리를 너무 오래 차지하면 나중에 진실이 들어올 곳이 사라진다. 지은호는 휴대폰을 켰다. 지은호는 지혁에게 짧게 보냈다. 내일 끝까지 듣자. 다음 날 지혁은 약속한 시간보다 먼저 도착했다. 지혁은 카페 문 앞에서 다리 위로 올라오는 바람을 한참 맞았다. 기다림은 죄책감을 재정리하는 시간이었다. 그때 뒤에서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이지혁. 낯선 톤이었지만 낯선 사람이 아니었다. 박진석이었다. 박진석은 주변을 한번 둘러본 뒤 서류 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오래된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친자 확인 검사 결과. 지혁이 떨리는 손끝으로 글자를 따라가자 페이지 아래쪽에 작은 도장이 보였다. 도장 위에 적힌 이름은 흐릿했지만 선명하게 읽혔다. 박진석. 지혁이 숨을 들이켰다. 박진석의 목소리는 낮았다. 그날 파혼을 지시한 사람은 내가 아니다. 하지만 그날 너를 데려가고 싶었던 사람은 나였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지은호가 모습을 드러냈다. 지은호는 두 남자를 번갈아 보았다. 손에 쥔 봉투의 종이 가장자리가 구겨졌다. 봉투 안의 질문과 눈앞의 대답이 서로의 발목을 잡았다. 박성재의 차가 골목 끝에 멈췄다. 조수석에는 어젯밤에 확인 후 파기 봉투가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반대편에서 이지환의 차가 서서히 다가왔다. 박영란은 창문을 조금 내렸다. 그 순간 어디선가 날아든 돌이 지은호의 발밑에 떨어졌다. 돌에 묶인 종이에 적힌 글자는 단 3마디였다. 말하지 마. 누군가의 침묵 명령이었다. 지혁은 봉투를 움켜쥔 채 입술을 깨물었다. 지은호는 그를 바라보며 한 걸음 나아갔다. 박진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다. 박성재는 차문을 열지 않은 채 조수석 봉투의 입구를 손가락으로 누르며 머리를 숙였다. 이지환은 박영라의 어깨를 확인하고는 네 사람의 시선을 하나로 잇는 각도를 계산했다. 그때 휴대폰 알림음이 동시에 울렸다. 회사 전 직원 공지, SV팀 및 특정 임원 관련 비위 사실 고발 접수, 금일 오후 임시 이사회 소집. 화면 아래에는 추가 공지 한 줄이 붙었다. 익명의 제보자,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며 보호 요청. 누구의 생명이, 누구의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숨을 고른 그 짧은 사이 골목 너머에서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다. 누군가는 쓰러졌고 누군가는 달아났으며 누군가는 입을 닫았다. 진실은 늘 동시에 오지 않는다. 먼저 오는 건 오해, 다음은 공포, 그리고 마지막에야 진실이 발을 들인다. 이날 누구의 발이 먼저 골목을 지나 카페 안으로 들어올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단지 한 가지, 이제 아무도 혼자서는 도망칠 수 없다는 사실만이 또렷했다. 그리고 그때 지혁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메시지가 더 들어왔다. 발신자는 표시되지 않았다. 내용은 간단했다. 내가 병원에서 만난 사람, 내가 아버지라고 부를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진짜 아들은 따로 있다. 지혁은 화면을 응시한 채 고개를 들었다. 박성재와 시선이 딱 맞았다. 지은호의 봉투는 더 이상 얇지 않았다. 박영라의 손이 창틀을 움켜쥐었다. 골목 끝에서 또 하나의 차가 천천히 다가왔다. 운전석에 앉은 김다정이 창백한 얼굴로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김다정의 입술이 떨리며 이름 하나를 만들었다. 그 다음 음절이 공기 속에서 잘렸다. 과연 누가 그날 파혼을 진짜로 지시했을까? 누가 이 가족과 친구들의 출생과 사랑을 뒤바꾸었을까? 그리고 진짜 아들이라는 말은 누구를 향한 칼일까? 다음 순간 열릴 문은 어느 쪽일까?